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행정조직법 7차 시 강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를 봤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대통령의 그 신분에 대해서 주로 임기라든가 아니면 어, 신분의 박탈 그런 문제들을 다뤄봤고, 또 대통령의 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다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을 할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원 집정제를 하자. 또 뭐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뭐 의원 내각제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 성격이 좀 있고, 또 미국 순수한 미국과 같이 뭐 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제도가 있어서 의원 내각제 비슷한 그러한 성격도 있으면서, 또 뭐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장관을 겸직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이 좀 다소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되겠다 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5년의 임기를 뭐 4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4년으로 줄이면서 뭐 연임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제도들을 지금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그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어찌 됐든 최고의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권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보좌기관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자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뭐 공식적인 조직이야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국무총리 제도가 있고, 또 뭐 각부 행정장관 그런 제도들이 있는 거고요. 중앙행정기관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주로 보게 되는 것은 대통령의 그 보좌기관 그리고 자문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그 대통령의 이제 보좌기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자문기관 같은 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근거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다 같이 그 행정조직법을 쳐보세요. 자, 행정조직법을 치시면 잠깐만요. 법제처에서 행정조직법을 치시면 잠깐만요.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의 행정기관들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을 한번 쳐보십시오. 정부조직법을 치면, 자, 정부조직법 1조 목적이 나오죠. 이 법은 뭐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에 대해서 행정부의 정부조직에 대해서 이 정부조직법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만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나 아니면 업무 분장 있죠. 직무 범위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사망에 한번 보시죠. 그런데 저 이제 여기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좀 넣어놨는데요. 먼저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2조에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나 즉 장관이죠. 통일부, 외교부, 부, 처, 국민안전처, 뭐 이런 그 처, 그리고 청, 국세청, 뭐 병무청, 뭐 이러한 부처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 자, 그런 중앙행정기관은 각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그러한 그 의사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기관들을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보조기관. 우리가 얘기하면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장. 그래서 부의 장이잖아요. 이 중앙행정기관 즉 외교부면 외교부 장관이 있으면 이 외교부 장관을 보조하는 그 외교부 장관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결정하는 데에 어떤 그 보조를 하는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조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차관, 또 어떤 실장, 아니면 국장, 과장, 이런 부분들이 보조기관입니다. 즉 같은 계열 라인 상에서 최고의 장인 그 장관이 어떤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의사표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장관을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차관, 그리고 국장, 그리고 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 사망에 보면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즉 장관의 일반적으로 장관이죠. 장관의 보조기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조직법 2조 보시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 보조기관의 사항을 좀 잠깐 보시면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즉 보조기관의 설치, 그러니까 이제 차관을 설치한다. 그리고 뭐 실장, 그리고 뭐 무슨 국장,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도 하고 거기에 그 역할도 주고 합니다. 설치와 사무분장. 근데 이제 정부 행정기관의 과장들, 뭐 하수정책과 무슨 뭐 환경영향평가과 뭐 이러한 과의 설치, 과장들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이상의 국장급들은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국장의 자리도 마련하고 업무 분장도 대통령령으로 결정을 하고 과단위의 설치 그리고 직무 범위 이것은 각부 장관령 또는 총리령, 그래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같은 계열상에서 의사결정, 정책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5항을 한번 보시죠. 5항. 5항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나 차관 뭐 이런 걸 직접 보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관 차관은 직접 라인인데 이 라인선 밖에서 직접 장관이나 차관을 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차관부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보좌기관은 그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장관 또는 차관들의 의사결정을 보좌해주는 그런 겁니다. 장의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좌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즉 차관보는 장관의 또는 뭐 차관의 별도의 특별한 지시들을, 특별한 업무들을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차관보 또는 뭐 정책관, 기획관, 담당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직계 라인선상 밖에서 그 직접적으로 장관이나 차관 등을 그 의사결정하는 거에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보좌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좌기관은 보통 이제 일반 행정직제로 보면 차관보급들이 차관보 그리고 뭐 담당관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 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 6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실장, 국장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반 중앙행정기관을 보조하는 기관과 보좌하는 기관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조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별도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국세청이 청주지방국세청, 서청주국세청 뭐 이런 거 있잖아. 세무서, 또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뭐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뭐 이런 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인데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지역에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죠. 특별지방행정청과 보통지방행정청이 있는데 보통지방 행정기관은 뭐예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는 어차피 이제 국가의 업무 중에 일부를 지방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보통 지방행정기관이고 중앙의 업무, 중앙의 이제 병무청이나 뭐 국세청, 조달청 이런 것들은 국가의 업무잖아요. 국가의 업무를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부속기관은 소관사무의 행정기관 소관사무에서 어떤 시험 연구기관 또는 뭐 교육훈련기관, 뭐 의료기관, 자문기관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무슨 뭐 의료원 같은데 뭐 이런 데는 다 뭐 병원이라든가 뭐 교육훈련기관, 무슨 뭐 그 교육기관 뭐 이런 것들은 부속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5조에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행정위원회에다 합의적 행정기관을 둔다는 것은 여러 명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이 최종적으로 물론 대통령도 있지만 장관이 모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즉 결정권자가 한 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책임의 여러 이제 그 정책 책임의 이런 소재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혼자 결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합의제, 즉 9명, 9명, 7명, 7명이 그러한 그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합의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는 거죠. 좀 우리 뭐 보통 금융위원회, 금독감, 국민권익위원회, 또 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데는 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회의 주재만 하죠. 거기에 9명, 뭐 7명 이런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과반수 뭐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때서야 의사결정이 단독의 단임제가 아니라 합의제가 있는 것이죠. 장관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합의제 행정기관은 그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의 종류는 중앙행정기관이 있고요. 그 중앙행정기관을 보조하는 보조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차관, 차장 또는 뭐 실장, 국장, 과장 이런 직계 라인상에서 직접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보좌기관, 보좌기관은 그 특정 업무를 장관이나 차관의 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특정 업무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관보라든가 뭐 담당관, 기획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적 특수성에 의해서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있는 것이죠. 뭐 지방병무청, 지방국세청 같은 그런 게 있고, 또 시험이나 연구기관 같은 그런 부속기관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러한 중앙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의사결정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어떤 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합의제 행정기관들이 우리의 행정기관의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제주법에 이러한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대해서 2조, 3조 특별지방령, 4조 부속기관, 5조 합의제 행정기관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볼 것이 대통령의 일단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이 맞죠. 대통령은 자, 그래서 우리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치조직법 11조에 보세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즉 장관이죠. 장관이나 합의제 기관이죠. 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을 결정하고 또 집행도 하고 지휘, 감독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이죠. 자, 이 대통령을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우리가 보좌하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물론 각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부 장관들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14조에 잠깐 보시면 14조에 대통령 비서실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비서실, 또 15조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하에 보좌기관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별도의 행정기관인 겁니다. 여기는 대통령을 보좌해주는, 직접적으로 보좌해주는 행정기관. 원칙적으로 치면 대통령은 행정장관을 의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비서실 14조, 15조 국가안보실,
16조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17조 국가정보원. 이 네 개가 우리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우리 헌법에 간단하게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자문기관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그 내용부터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대통령 자문기관이 어디에 나오냐면 90조 보시죠. 90조.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국무총리나 뭐 국무위원도 보겠지만 오늘은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하에 헌법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뭐 조금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눈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0조에 보시면 90조에 자,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또 국가 원로 자문회의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리고 국가 원로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헌법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국가 원로 자문회의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지금 탄핵이 되셨으니까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회의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둔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헌법에만 근거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2009년도에도 이제 뭐 국가 원로들의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09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국가 원로 회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령 여기 지금 국가 원로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죠. 국가 원로 자문회의 이게 법률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원로 자문회의 국가 원로 뭐 법이 있겠죠, 그죠? 국가 원로 자문회의 있는데 그거 없어요. 즉 국가 원로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이 제정된 게 없습니다. 즉 규정은 없고 그냥 헌법에 그냥 형식적인 규정만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가원리 자문회의 규정이 또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 자체도 다 폐지돼서 2013년인가에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국가원로 자문회의는 지금 형식적으로 물론 뭐 대통령이 굳이 직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데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이 없기도 하고요. 다들 뭐 전직 대통령들이 다들 지금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헌법에는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원로로 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이제 지금 사문화된 그런 규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헌법상에 근거만 있는 거고요. 대신에 91조 한번 보시죠. 91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심의에 앞서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좀 이따 설명될 이 90조 국가원로회의 90조 1항에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92조에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해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예요. 또 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다 둘 수 있다입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91조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둔다기 때문에 얘는 강행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두어야 되고요. 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 수립에 대해서 국심이 앞서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를 두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대외정책이라든가 또는 대북정책, 뭐 이러한 중요한 정책, 우리나라는 뭐 북한과 마찬가지 북핵 문제라든가 뭐 이러한 거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안전보장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요. 또 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가원로회의는 법이 없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한번 보시면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그래서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91조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는 대통령 2조의 구성이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되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대통령령이 사실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잘못했네요.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가 지금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이 있고 기능은 3조에 보시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 수립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경우는 뭐 북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소미아 같은 이런 대외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뭐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돼 있고 이제 뭐 항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나중에 이제 설명 드리겠지만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그 소규모로 조직이 되는 건데 그 국가안전보장 이따 설명되는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이 돼서 또 그때그때마다 이 NSC라고 하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조에서 회의의 운영 사무 처리 등을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처는 아까 그 여러 명이 같이 이제 그 어떤 심의하거나 의결을 할 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의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런 위원회 성격에서는 거의 사무처가 그 결정된 내용을 표시하고
집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규정이 돼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거의 뭐 강행규정 성격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 다시 돌아가셔서 자 92조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원로회의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91조, 그다음 92조 92조 한번 읽어보면 평화통일정책에 우리 뭐 남북한이 분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해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 한번 쳐볼게요. 민주평화통일 이게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여기에 보면 목적에서 보면 이 법은 헌법 92조에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3조에 보면 뭐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느냐면, 통일자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의 정당, 직능단체, 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정당에 추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직능단체, 사회단 이런 분들의 그 추천을 받아서 7,000명 이상의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통일자문회의도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법령이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에 보시면 시행령도 규정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직제도 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서 의결된, 거기서 이제 자문으로서 이제 채택된 그런 내용들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4조에 보면 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인사는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하면 바로 이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귀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민주평화통일회의 자문회의 사무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대통령령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에 이제 뭐 정책연구위원 또는 기획조정관, 또 무슨 뭐 자문 건의국, 이러한 위원 지원국, 뭐 이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요, 헌법 다시 들어가시죠. 다시 들어가셔서 대통령 자문기관 93조에 한번 보시면, 자, 또 하나의 이제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국민경제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경제자문, 그러면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보시면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조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래서 국민경제 대내외 주요 현안을 뭐 정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이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2항에 보시면 뭐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정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지명하고요. 당연직 위원은 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장하는 정무직 비서관 뭐 쭉 해서 누가 위원이 되고 또 의장은 어떻게 소집을 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그 위원들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간다든가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간다든가 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또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국민회의 자문회의 법이 또 있고,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인 규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 다시 또 들어가셔야 돼요. 헌법 120 여기는 이제 그 있는데요. 125조에 127조 자문회의가 있고요. 또 127조에 이 99조에 쭉 넘어가서 127조에 또 뭐라고 하냐고 되어 있냐면 127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라고 돼 있으면서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죠. 이거는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문회의는 헌법 127조 제3항에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기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자문기관은 우리 이건 헌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헌법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들을 아실 필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문회의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만 자문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자문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대통령의 보좌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자문기관을 봤죠. 그러면 대통령의 보좌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조직법 한번 보시면 정부조직법 14조에 아까 4개의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요. 또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 4개가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름이 없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게 대통령 비서실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 장관급이죠. 정무직이라면 장관급이겠죠. 정무직을
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조직법에 사실상은